자, 그러면 대립군 속에서 이제 임진왜란의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의 순서, 제가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한번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긴 해요. 임진왜란은 뭐 사실 얘기하자 보면은 막 속 터지죠. 막 환장하겠죠. 막 너무 당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수적으로 너무 밀렸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싸움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 애들이 막 되게 싸움을 잘하고 국방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그런 거보다 수적으로 워낙 밀렸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무기 때문에 좀 밀린 부분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못 싸운 건 아니었어요. 일단 일본은 요렇게 부산 쪽 동래성을 먼저 뚫고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딱 이동 방향을 보면 한양으로 직진했어요. 그냥 바로. 왜냐면 이제 전쟁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도착한 부분부터 땅 따먹기식으로 야금 먹어가고 이제 이쪽 성 제패에서 이쪽 성 접해 점점 늘리는 그런 식의 전쟁도 있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 이제 동래성을 파하고 중간에 충주 탄금대에서 뚫리고 한양으로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일본 애들이 한양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 쭉 올라오는데 4일 걸렸어요. 4일. 여러분 4일 걸리면은 생각해봐요. 여기 부산에서 한양 우리 서울까지 4일 걸리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여러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뛰어갔어, 진짜. 미친 듯이 진짜 무섭게. 얘네들이 말 타고 사람들이 진짜 밤잠 안 자고 진짜 미친 듯이 뛰어온 거야. 엄청 뛰어온 거예요. 생각을 해봐. 4일 동안 여기 한양까지 왔으면. 그럼 미친, 얘네들 딴 데 안 들리고 그냥 직진해서 온 거죠. 말 타고서 막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단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맘먹고 온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정명가도라고 해가지고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고.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지. 명나라로 가려면은 그냥 너네 원래 저기 배 같은 거 발달했으니까 해로로 가면 되지. 왜 하필 조선으로 들려? 우리가 거절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부산 동래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 부산진에서 싸웠던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그림으로 조선시대 때 그림으로 남아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는 이제 해군들, 여기 보시면 요게 다 배들입니다. 해군들도 좀 그려놨고, 이렇게 일본 해군들 배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야. 일본군들이 진짜 이렇게 많았다는 거. 우리는 진짜 이런 식으로 산성 쪽에 동래성에 조금 있죠. 몇 명 차이였냐면 우리는 3,000명, 걔네는 거의 3만 명 수준이었어요. 3,000명이 3만 명하고 싸우는 거야. 잽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때 이제 싸우는 걸 보면은, 저는 영화 대립군에서는 그 전투 장면은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되게 리얼하게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전투는 정말 여러분, 막 멋있게 활 쏘고, 조총 막 쏘고, 막 활 쏘고 총 쏘고 막 이런 식의 전쟁보다, 물론 활 쏘고 총도 쏘고 그러지만, 진짜 막 뭐라 그러지? 육박전? 막 그냥 정말 부둥켜 안고 때리고 돌로 찍고, 그러니까 이게 요성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요, 이렇게 사다리를 애들이 막 들고 와요. 그러면 또 이제 위에서는 사다리를 이렇게 막 던지고 사다리로 올라오는 사람한테 돌로 찍거나, 이제 아낙네들이 물을 끓여 뜨거운 물을 부어 막 뜨거워 막 이러고 떨어지고 이런 식의 싸움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화살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조총이, 그때 일본이 조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세했다고 하지만, 일본의 주력 무기는 조총은 아니에요. 왜냐면 조총이 그 심지를 태우고 꽤 오래 걸려. 그 조총의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 무기. 이런 식으로 길게 생겼는데, 요 조총의 심지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심지에 뚜껑을 닫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뚜껑이 닫는 게 화살이 이제 그 화약을 여기 안에다 넣고 이 화약이 이제 터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심지에도 불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조총은 한 번 쓰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 적어도 조총을 쓰는데 조총은 한 대략 장전하는데 1분이 걸려요. 근데 화살 같은 경우에는 빵! 10초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바로 가까이에서 싸울 때는 훨씬 더 화살이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총은 되게 가까이 가야지만 그 명중률이 좋았대요. 멀리서는 조총도 이때는 이렇게 일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포물선으로 갔기 때문에 조총은 오히려 이제 그 가까이에서만 쐈어야 됐다는 거. 멀리서 쏘면은 뿅 해서 그 앞에서 떨어져.
그렇게 조총 자체의 명중률이라던가 전투력이 높지는 않았다라는 거. 시간이 오래 막 심지 놓고 있는데 화살을 맞아 죽어. 이런 식으로. 근데 화살은 오히려 멀리 가요. 화살은 멀리도 가고 명중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더 유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무기면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잠시만요. 조총하고 우리가 뭐랑 싸운 거냐? 우리 각궁이랑 이렇게 싸운 거죠. 각궁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우리나라가 워낙 화살을 잘 쐈기 때문에. 우린 주몽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화살 잘 쏘죠? 그 사격도 잘하지만 그 요즘 뭐라 그러지? 궁이라고 하나? 올림픽 종목에서도 양궁도 우리 짱이잖아요. 이게 다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럼 임진왜란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그럼 슬슬 다시 지도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92년 4월 14일 4월 13일. 근데 그게 4월 13일이 4월에 날씨도 좋고 봄에 쳐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4월 13일이요. 음력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5월 23일입니다. 실제 일어난 양력 기준으로 5월 23일. 얘네들이 왜 5월 23일에 왔을까요? 5월 23일에 슬슬 우리나라가 씨 뿌리고 약간 농번기로 바빠질 시기였어요. 그때를 이제 딱 노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었어요. 전국시대라는 건 전국에 이제 봉건 막부가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무라이가 있고 자기네들 영주들이 자기 지역을 막 다스리는 시기였었어요. 전국시대. 그래서 막 그 사무라이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딱 통일을 했으니 그 각 막부에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전국시대 그 나눠 있는 막부들이. 그런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원래 내 집단의 불만은 외 집단과 만약에 싸우게 되면 갑자기 똘똘 뭉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막 집에 사람들이 막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막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고 가족들이 좀 다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갑자기 한일전을 막 한다던가 가족으로 조그맣게 보자. 우리 가족들 다 사이가 안 좋았으면 싸우고 엄마랑 나 말도 안 했어. 근데 옆집 아줌마랑 엄마랑 갑자기 싸우네? 왜 우리 엄마 욕을 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도 남이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건 못 본다. 막 이러면서 막 뭐야 아줌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아빠가 오더니 아니 이 아낙네가 우리 부인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가족이 하나가 되죠? 그런 식으로 원래 자기네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도 남하고 싸우면 겁나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도 막 분열이 있을 때 한일전 한번 하잖아요? 그럼 또 갑자기 막 하나가 되죠. 막 데블스 막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막 애국심이 불타올라요. 아마 그런 거를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느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애국자가 아닌데 나도 그때는 엄청 애국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 응원을 핑계로 공부를 하기 싫었거든. 고3이었기 때문에. 빨간 티 입고 막 선생님한테 너 놀아요 막 이러고 고3은 뭐 응원해도 안 해도 되나요? 막 이러면서 응원의 핑계로 엄청나게 이렇게 땡땡이 치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내가 그렇게 애국자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최고의 애국자 아니었나. 여러분들 최고의 애국자였을 땐 아마 그 2002년 월드컵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시청광장에서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한국 사람들만 만나면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We are the champion 막 그런 음악이 막 내가 눈물이 나고 왜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노린 거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네들 그런 내부의 분열을 이제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일단 정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노린 거죠. 전쟁에 이제 자기네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자신감이 많아졌던 거야. 조선까지 침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군대를 데려오냐면 총 15만 8,700명을 데려왔다고 합니다. 15만 여러분. 15만 장난 아니죠? 15만 8,700명은 이제 다른 군대를 9개의 군대로 나눠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오는데 선봉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이끄는 1만 8천여 명의 제1군이 이제 부산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이제 지원군이 오고 그래서 결국 이때 우리나라는 그때 뭐 했냐면 일본 막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때 대비한 게 고작 뭐였냐면요.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쥐레 같은 거 숨겨놓고 다리를 폭발한다던가 탱크 못 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6.25 때 그렇게 했는데 쇠못을 깔았어.
이렇게 따가닥 이렇게 말 타고 오니까, 기병으로 오니까 말들이 이렇게 못에 박히라고 이렇게 막 쇠못을 길목에 막 뿌렸어. 그래서 일본이 장난?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무 판때기 깔아가면서 막 올라왔죠. 그래서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부산진 동래성이 참혹하게 무너집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3천여 명이 있었고, 일본의 첫 번째 군대는 이제 막 거의 한 2만 명 가깝게 있었는데, 몇 시간 만에 이 성이 함락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허무합니다. 정확히 4시간 만에 모두 싹 섬멸해버렸어요. 4시간 만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지고 볶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인원이 안 맞았기 때문에 4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는 거. 하루, 보통 이게 이런 성하고 요성전 이렇게 성하고 싸우게 되면은 싸우다가, 원래 전쟁은 그렇게 4시간 만에 끝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 전쟁은 싸우잖아. 밤에는 쉬어, 인간적으로 하다가 후퇴하라 이런 다음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그 안에서도 정비하고, 이제 무기 다시 만들고 밥도 먹고 좀 자고, 그러다가 이제 자고 있을 때 기습하기도 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보초를 선 다음에 어느 정도 자고 막 이제 좀 앞에 이제 움막 치고 얘네들도 좀 먹다가, 이제 또 좀 싸워볼까 이러면서 또 싸우고 막 그런 식으로 며칠을 싸워요. 우리나라가 신라랑 백제가 막 싸울 때 그런 식으로 싸우다가 막 친해지고 막 정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4시간 만에 끝나버렸다는 거야. 잽도 안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쭉쭉쭉 위로 올라와. 여기 충주 보이시죠? 충주. 자, 이제 충주에 이제 신립장군을 국가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또 우리나라의 그 전쟁 스타일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그 군사 지휘 체제가 재승방약 체제였었어요. 재승방약 체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우리나라에 그 군인이 너무 없었어요. 막 이런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립도 있었고, 군역 기피자들도 많고, 반군수포자라고 해서 군포를 내고서 군역 의무를 안 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 어중이 오합지졸이고 군인이 너무 없는 거야. 그래서 재승방역 체제는 없는 군인이, 너무 군인이 없으니까 군인들을 일단 다 모아, 최대한 쪽수를 모은 다음에 지휘관은 서울에서 와야 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다 사람들은 나름 모으긴 모았는데 지휘관이 도착을 안 하는 거야. 지휘관이 도착을 안 하면 도대체 어떻게 싸워? 지휘관이 도착 안 한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승방역의 문제체제가 너무 많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때 이제 실제 예를 보면, 대구 쪽에서 이제 한양에서 어느 정도 병력 모아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 안에 이제 대다수의 이제 그 지휘관 기다리는 동안에 다 도망가는 거야, 사람들이. 지휘관도 안 오고, 몰라! 막 이러면서 달아나버리고. 지휘관 만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신립장군이 이제 병력을 모으는데 또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인원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디서 싸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충주 탐금대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조령에서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령으로 하라고 그랬었어. 조령으로. 왜냐면 우리나라는 잠깐 숨었다가 쏘고, 숨었다가 싸우고, 특히 활로 싸울 경우에는 산이 훨씬 더 유리했거든. 인원이 적을 땐 산이 훨씬 유리해. 왜냐면 숨을 곳도 많고 매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리적으로 유리하잖아. 우리가 흔히 자주 다니는 산이고 잘 알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쏙쏙들이 모르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도 저는 조령에서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신립장군의 패함의 그 아쉬움이. 근데 신립장군은 이미 저기 여진족하고 싸울 때 기마병으로 승리를 해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말로 싸우는데 능숙한 군대였어요. 기마병 군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조령을 포기하고 충주 탐금대 이런 평야 같은 되어 있는데 평평하고 뒤에는 배수진을 칩니다. 뒤에 이제 탐금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 이제 절벽을 지고 싸우면 아무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면 아무도 못 이긴다 이거죠. 어차피 내가 절벽에 떨어져 죽냐, 너랑 싸우고 죽냐 똑같다 이래가지고, 어차피 뒤에 강이 있으니까 죽을 각오로 하고 싸우라고, 정말 필사즉생.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뭐 그런 마음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월 26일에 이제 결전을 앞두고 젠장 비가 내렸어. 기마병인데 비가 내렸어. 그럼 어떡해? 따다다다다 기마병은 막 달리면서 막 싸워야 되는데 비가 내려버렸네.
옆에가 강이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비가 왔을 때 물이 이렇게 범람하고 줄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못 해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무조건 강물이 불어요. 거기가 완전 진창이 돼버린 거야, 진흙창이. 그래서 이게 말을 빨리 달려야 되는데 말이 막 아우 여기 막 끈끈해 막 이러면서 말이 빨리 못 달리는 거야. 망했어요. 이미 그래서 비가 오는 것부터 그 탄금대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망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비가 오네. 비가 오니까 화를 못 쏴. 비 오고 있는데 화를 어떻게 쏴? 물론 비가 왔기 때문에 조총도 못 쐈죠. 조총은 이제 탄약이 이제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결국 그 인원에서 밀리고 해가지고 결국 수적으로 밀려서 결국 이제 다 병사들이 강물에 뛰어들어 달아나 버리고, 그리고 병사들이 끝까지 싸우지도 않아서 그냥 강물에 빠져서 죽어버렸어. 결국 신립장군도 자결하게 되죠. 그래서 충주가 뚫립니다. 충주 뚫리니까 바로 이제 선조가 의주는 어디냐면 평양고 위쪽, 우리나라 그 압록강 끝자락, 그 명나라랑 그 무역을 주로 많이 했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의주로 피난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1592년 4월 29일 바로 이제 신립장군을 패하자마자 고민도 안 했어. 하루 만에 이제 신립장군이 이제 그 날짜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제 이어서 도망가는 거 정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선조가 광해를 왕세자로 임명하고 도망을 갑니다. 아까 말했지만 파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맡기고 선조는 가버립니다. 그리고 선조가 한양 떠나고서 이제 사흘 만에 일본이 쫙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조를 쫓아서 이제 평안도로 쭉 갑니다. 평안도 위쪽으로 쭉쭉쭉 평안도로 가고, 함경도로, 황해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 개로 나눠서 가요. 이제 두 개로 전열을 이끌고, 이제 광해가 이제 혼자 남았어. 그때 이제 영화에서는 광해군한테 강계로 가라, 이제 어쨌든 강원도 쪽으로 가라 해가지고 전열을 정비하라 그러거든요. 강원도는 그나마 일본이 이렇게 쭉쭉쭉쭉 갔지, 강원도 쪽으로는 거의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서 최대한 이제 의병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결국 광해군이 5월달에 이제 분조를 이끌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이 분조를 이끌고 의병들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재승방역 체제에서 진관 체제로 바꿔요. 그냥 재승방역 체제는 사람을 많이 모은 다음에 중앙에서 지휘관이 와야 되는데 이제 중앙이 없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진관 체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진관 체제는 각 지역마다 지휘관을 따로 뽑거나 원래 있던 지휘관을 따라서 그 지역에서 알아서 방어를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엔 그게 맞는 거였어요. 왜냐면 인원도 없었고 중앙에서 파견할 장수도 없었으니까. 이제 광해군이 분조를 이제 이끌게 되는데, 18에 분조를 이끌어야 했던 광해군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좀 연민의 감정이 들죠, 어린 나이에. 자, 그러면서 이제 분조를 이끄는데 이제 5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열심히 싸웠던 의병들이 바로 승려들, 그리고 이제 뭐 홍위 장군,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승려들과 많은 의병들이 이제 일반 원래 군역 의무가 없는 사람들도 그냥 싸우자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는 의병들의 활약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막판에 수로에서는 바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우리가 이제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는 거죠. 보급로를 차단하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의 곡창지대를 막 거기는 곡식들을 약탈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의병들은 또 그거에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전세가 약간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후기에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을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는 우리가 막아내긴 막아내죠. 다행히 임진왜란 때 막아내서 다행이지. 우리가 만약에 임진왜란 때 막아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뭐 일제강점기도 없이 그냥 우리는 일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막 아리가또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일본말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 때 썼던 무기, 우리가 초기에는 조총에 되게 밀렸어요. 이 각궁하고 조총하고 싸웠을 때 물론 각궁도 장점이 있지만 갑자기 막 웬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빵빵 뭐 화약을 막 터트리니 사람들이 얼마나 겁이 났겠어서 떨리는 거야. 그리고 일단 각궁은 활은요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해. 두려움이 생기면 활을 쏠 수가 없대. 조총도 물론 딱 이렇게 딱 뭐라 그러지?
맞추는 그런 확률이 떨어지겠지만, 특히 활은 활대를 이렇게 당기는 그 힘이 떨리게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래.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총에 겁이 나니까 활을 쏘는데 안 맞는 거야. 결국 그런 것들 조총 때문에 우리가 밀리게 되는데, 새로운 신무기를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로 그때 당시에 신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비격진철에 대한 귀신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비격진천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재밌죠? 진짜, 이런 무기를 만들다니.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화포가 진짜 이렇게 뻥 쏘더라도 그냥 쇳덩어리, 아야, 아파. 그 정도 끝이었어. 이렇게 팍 터지면서 지금의 다이너마이트급의 그 정도의 그 화력, 그 정도의 진짜 이렇게 팍 그 충격, 그런 화포가 없었거든요. 비격진천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격진천례는 일단 두엣의 목곡 철구, 그리고 대나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철구님이 여기 있네. 그리고 내부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격진천례 내부에는 뚜껑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이제 화약 같은 게 들어가 있고 철 조각이 이렇게 스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빵 터질 경우에는 이 쇠 조각이 사람 몸에 파편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파편 때문에.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뭔가 팍 터졌는데 그 안에 쇠파편이 여러분 몸에 막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냥 죽는 거지. 그걸 꺼낼 수도 없어. 그리고 대나무통에 심지를 감는 장치로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이제 좀 오래 있다 터져라. 그럼 15번을 이렇게 감았고, 좀 빨리 터져라. 그럼 심지를 10번 이렇게 감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도 가능했다라는 거. 그래서 되게 과학적인 원리였고, 아까 나왔지만 각도를 잘 조절해서 그 빵 터트리는 그 완구라고 해서 빵 터트리는 그거를 잘 이용하면 300m까지 날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성곽으로 안으로 딱 던질 때 되게 유리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딱 사람들이 날라왔을 때 원래는 그냥 이때 당시 대포는 그냥 원구였기 때문에 이건 뭔데? 이러고서 뭐야 왜 화약이 타고 있지? 보고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진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무기가 바로 비격진천례고요. 그리고 이때 뭐 우리가 좀 무기들을 쭉쭉 보면 뭐 우리나라 총포 뭐 이런 총포도 있었고, 원래는 여기 그냥 동그란 쇳덩어리를 던졌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뭐 우리 무기 각궁을 보여드렸고, 또 하나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빵! 멋지죠? 신기전입니다. 신기전이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멋져요. 신기전은 그거를 이렇게 여러 화살을 이렇게 그 화살 안에 독을 묻혀가지고 긴 화살을 터트리는 거. 거기다가 화약과 함께 터트리는 그런 건데, 이 신기전은 그 밑에 있는 화차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화차랑 접목해서 움직여가면서 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기전도 꽤 재밌어요. 근데 신기전은 이미 임진왜란 전에 개발을 했었던 거예요. 1377년 최무선이 이미 개발을 해놓은 거였는데, 다시 이제 세종대왕 때 다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임진왜란 때 신기전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신기전은 아무리 작은 신기전이더라도 화살이 100m고 끝에다가 이제 독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통 같은 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신기전은 145m 정도. 그리고 그 약통에 터지는 이렇게 막 그 약간 탄약처럼 터지는 과소발화라는 작은 탄을 가지고 탁 화살이 날아가게 해서 터지는 화살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터지는 화살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무서웠겠죠? 뭐 이런 대신기전은 더 길게 200m. 근데 대신기전은 너무 화살이 길기 때문에 주로 소신기전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각도를 화차로 잘 잡으면은 멀리 나가면은 100m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신기전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 때 큰 공을 세우게 됐고, 뭐 그때 당시 뭐 무기를 얘기하면 조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탄약 넣고 심지 붙이고 최소 1분이 걸려요. 많이 걸리면 1분에서 2분. 근데 화살은 10초면 되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화살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거. 평야에서는 조총이 좀 유리하긴 했어요. 평야에서는 빨리 다가가가지고 가까이서 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산지에서는 멀리서 쏘는 경우에는 화살이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무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제가 또 준비한 게 일본하고 조선하고 키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훨씬 좀 컸어요. 10cm 정도. 그때 당시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남자 여자로 예를 들었을 때 남자 평균 키 163, 그리고 일본은 155, 여자가 153, 일본 여자가 143, 10cm 차이. 그래서 일본이 훨씬 더 몸집이 작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작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 치고. 조선시대 평균이니까 163이지 큰 사람도 있었어. 180인 사람도 있었어요. 가끔씩.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도 되게 컸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는 칼 자체가 일단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는 이순신 장군도 최소한 170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180인 키는 제가 어떤 역사 스페셜에서 봤었는데 원희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그 둘이 부부가 금실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엄마 그 와이프가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따가지고 막 이렇게 러브레터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뭐 조선시대 러브레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남자 키도 180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신체적으로는 우리가 키가 컸다라는 거. 아무튼 임진왜란은 정말 그때 막아내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 돼 있었겠죠. 그리고 너무 정말 잔인했고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바로 그냥 뭐라고 그래, 일제강점기는 전쟁으로 인한 게 아니었잖아요. 일본이 그냥 총칼로 위협을 하고 그냥 국가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굴복을 해버렸고 친일파들로 인해서 막 을사오적 때문에 을사조약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식민지가 돼버린 거였지만 임진왜란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명학살이 있었고 그리고 굶주렸고 전쟁 중에 농사도 질 수도 없었기 때문에 굶주려서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 바꿔먹기가 성행했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다 굶어 죽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진짜 신생아나 어린애들은 간수도 못하고 피난 다녀야 되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내가 내 자식은 감히 못 잡아먹고 남의 자식하고 바꿔가지고 먹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그나마 그냥 눈 감고 딱 먹어버리는 거지. 시체를 먹기도 했고 성 안에서 정말 한 달 정도까지 끝까지 이제 대항하고 싸울 때는 정말 시체를 먹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잔인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진짜 가장 열받는 건 일본의 교토에도 있고 일본 각 지역에 몇 군데 있는데요. 바로 귀무덤.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베어가가지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덤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일본에 귀무덤이 있어요. 관광지로. 이게 원래 사실 이름을 코무덤이라고 하는데 코무덤이 좀 잔인하다 해서 귀무덤이라고 주로 이렇게 이총이라고 부르거든요. 일본 교도의 그 귀무덤이라고 이총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우리나라 귀를 왜 이렇게 귀랑 코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겠나, 그게 뭐냐면, 일본 그때 군대들은 그거였어요. 귀와 코를 많이 배운 사람한테 포상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병제식으로 직업군인이었던 거야, 일본 애들은. 그래서 귀랑 코를 많이 가져가야지만 또 추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썩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코랑 귀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본에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네. 아이고 우리의 귀와 코를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줬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얘네들이 이렇게 무덤을 만든다는 건 어느 정도 보면 과시의 역사죠. 우리가 임진왜란 때 조선 사람들 귀랑 코를 얼마나 많이 배웠냐면 이렇게 큰 무덤을 갖고 올 정도였어. 이 귀와 코를 얼마나 가져가신 줄 알아요, 여러분? 1598년 조선인의 코 18만 5,738개, 명나라 사람 코 2만 9,014개를 합해서 모두 21만 4,752개의 코를 이곳에 묻었다. 물론 귀는 이거의 2배로 봐야겠죠, 여러분? 정말 잔인한 거예요. 귀까지 치면 여러분 막 40만 막 이런 게 징그럽죠.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임진왜란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반드시 이곳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좀 헌화라도 하시고 묵념이라도 하고 뭔가 일본의 그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치를 떨고 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어이없는 부분이죠. 귀무덤. 교토에도 있고 일본의 이제 큰 지역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귀무덤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어쨌든 이 대립군에서는 어쨌든 선조를 좀 정말 나쁘게 약간 비방을 하는 부분이고요, 영화에서. 그리고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 광해군이 그런 소년으로서의 광해군의 그런 혼란, 결국은 성군이 되기 위한 이제 혼란, 결국에는 이제 백성의 옆에 섰던 광해군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광해군이 임진왜란때 싸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너무 좋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좋게 평가를 해야 돼요. 뭐 임모 대비를 뭐 영창대군을 유폐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폭군이라는 그런 기록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시대를 잘못 태어난 약간 비운의 왕이다. 그래서 광해군을 약간 옹호하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아직도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눠요. 광해군은 그래도 폭군이다. 광해군은 실제로 정치를 잘했다고 너무 미화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일단 전쟁 면에서만 전쟁 때 잘한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광해군 그 분조가 백성들을 좀 독려하고 백성들의 그런 삶을 이해해주고 같이 슬퍼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저는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해군의 동료에 의해서 조선 각지의 의병들이 모여졌어요. 구름대처럼 모아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광해군이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광해군의 분조와 백성들과 그 정규군,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국방력이 강화됐다라는 거죠. 백성들, 뭐 의병들, 그리고 이런 승려들, 이런들이 하나가 돼서 싸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 선조의 도망으로 인한 국왕대행을 그래도 광해군이 제대로 해왔다라는 거. 광해군도 솔직히 도망갈 수도 있고 광해군이 막 일본한테 잡힐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일본하고 대항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광해군이 잘한 점. 유능한 조선 장수들이 광해군에 대한 신뢰가 되게 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광해군도 같이 싸웠거든요. 보면은 여기 광해군의 분조 행렬을 기록한 파란 행록이라는 책에 보면 세자의 신부님에도 길거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밤을 지새가면서 백성들과 함께 전쟁의 위기를 돌파했다. 비를 맞아가면서 싸웠다고 해요. 밤새. 그러니까 본인이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전쟁은 안 해. 나는 그냥 지휘만 할게. 왜냐면 그때 당시는 여러분 왕이 같이 싸웠다는 게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지휘관들 좀 약간 지휘관들이 심지어 문과야. 문반이야. 지휘관이 문관이야. 그러니까 이제 무관을 좀 천시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휘관이 문반인 경우도 있었고 지휘관은 제대로 싸우지 않고 정말 지휘만 하고 높은 양반들은 그냥 이렇게 옷만 차려입고 제대로 싸우지 않았어. 원래 실제로 싸웠던 사람들은 정말 천민들이나 농민들 일반 그 낮은 그런 병졸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웠다는 거. 왕세자가 심지어 왕세자지만 그때 거의 분조의 왕이었잖아. 왕급이었잖아. 선조가 이제 도망가 버렸으니까. 왕이 우리랑 같이 화살을 쏘고 같이 싸웠다라는 거는 큰 메시지를 우리한테 줬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대통령이 피난을 가지 않고 대통령이 몸을 피하지 않고 만약에 같이 싸운다면 우리의 그 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달라졌겠죠? 우리가 굶을 때 진짜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우리나라가 뭐 IMF가 터지거나 막 이랬을 때 청와대에서도 우리도 이제 음식을 아끼고 저는 이제 삼첩반상만 먹겠습니다 라던가 뭐 아무튼 본보기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좀 우리도 아껴 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금모으기를 할 때 일단 대통령 먼저 금을 내놓는다던가 이런 솔선수범이 중요한 거겠죠. 그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유성룡을 중심으로 전투 지역에 대한 빠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성룡이 징비록을 만들 사람이잖아요.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되게 이제 전투 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빠르게 되게 좀 유성룡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같이 광해군하고 손을 합쳐가지고 지원을 빨리빨리 그리고 전쟁 계획을 빨리빨리 잘 세웠다라는 부분. 그래서 임진왜란의 사실 성공에 일단 키를 쥐고 있는 건 이순신도 있지만 광해군의 북인들과 함께 광해군이 이제 계속 의병들을 모으고 싸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대립군은 제가 어제 보고 온 결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랄까 그런 왕으로서의 혼란 그리고 임진왜란의 그런 진짜 막 정신없음 이게 좀 저는 리얼하게 이렇게 다가왔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5월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왔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리더십의 부재, 대통령의 리더십의 부재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정권에서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서 바라는 모습, 정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그거를 통솔했던 백성들 편에 섰던 그런 왕의 모습,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좀 우리한테 좀 깨닫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왕이나 영웅의 그런 모습보다는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명량 같은 경우에 영웅의 모습을 그려줬던 것이고, 그 전에 이제 광해라는 영화에서는 왕의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대립군은 민초들의 이야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전쟁이 나나 뭐 평화롭나 항상 우리의 삶은 힘들다. 근데 그런 백성들의 힘듦을 한번 이해해주는 그런 왕의 모습이라던가, 아무튼 이런 민초들과 함께 나라의 위기를 정말 타개하려고 했던 이런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런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좀 전해주는 메시지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본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바라는 모습, 우리 지금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영화를 보시고 좀 많이 뭔가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은 이유는 우리나라 지금 국가 정세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대립군에 대해서, 대립군의 배경 지식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스포일러 한 거 별로 없죠, 그쵸? 뭐 영화 뭐 스포일러 할 것도 없어요. 영화는 그냥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오늘 대립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팅창 소통은 이제 슬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영화 대립군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무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역사 스캔들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